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저희의 탐험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기묘한 피로감과 혼란의 근원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은 채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한 유명 보수 논객이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과 토론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제작진을 뒤에 숨긴 채 10대 후반의 학생에게 마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학생의 공허한 외침, 사실은 없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편집된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30이 훌쩍 넘은 가정을 꾸린 성인 남성이 왜 굳이 어린 학생과의 논쟁을 거대한 콘텐츠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학생과 토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몽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아닌 진실을 전파하는 선구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학생을 가르치겠다며 꺼내든 주제는 의아하게도 석유 시추와 천연자원 개발이었습니다. 성정체성이나 사회적 담론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주제가 왜 등장했을까요? 어쩌면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 회사는 과거 화석연료가 우리 삶을 개선하는 10가지 방법과 같은 콘텐츠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계몽의 시간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묘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달에 인간을 보냈던 인류는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해가 갈수록 집단지성이 퇴보하는 듯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세대를 거듭할수록 IQ 점수가 상승하는 플린 효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이 현상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IQ 점수가 점차 하락하는 역플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IQ가 지능의 모든 것을 측정하는 절대적 척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IQ는 본래 100여 년 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명문대 학생들조차 기본적인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들어 이득을 취하는 세력입니다. 왜 수많은 미디어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그토록 암시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스웨덴에서 작년에 149건의 공격이 발생했다. 와 같은 아무런 맥락 없는 한 문장을 툭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장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배후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토론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정작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충분한 정보 없이 혼란에 빠지면 거짓 정보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교실에 숨어 용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비상용 양동이를 비치하자 학교가 스스로를 고양이라고 정체화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양이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있다는 황당한 가짜 뉴스가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총기 규제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지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거대 기업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 대신 교도소로 향하는 현실을 반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은 교묘하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권력을 향해 위를 바라보는 대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즉 옆을 보며 싸우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혼란과 노골적인 가스라이팅 속에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본질을 회피하는 유독한 순환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심지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잠시 쉬고 싶어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냥 게임을 시작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바 에디션을 할 것인가, 베드락 에디션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는 어떨까? 레전드도 새로 나왔다는데, 스토리 모드를 하려면 시즌 1부터 해야 시즌 2를 이해할 수 있을까? 친구와 함께 하려면 렐름 구독이 필요하다. 렐름 플러스를 구독할까? 일반 렐름을 구독할까? 자바 에디션용인가? 베드락 에디션용인가? 머리가 아파옵니다. 차라리 콘솔 게임기로 하는 게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으니 엑스박스가 좋겠군요. 그런데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원, 엑스박스 원 X, 엑스박스 원 S, 엑스박스 시리즈 X, 엑스박스 시리즈 S 중에 무엇을 사야 할까요? 어떤 기기를 사든 게임 패스에 가입해야 하고 클라우드 게이밍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맥을 사야 할지 PC를 사야 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사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저 단순한 게임 한 판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는 또다시 수많은 선택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지쳐서 실수로 잘못된 버전의 게임을 구매했다면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잘못이 됩니다. 돈의 가치도 모르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매했어야지 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검색 엔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절반은 무언가를 팔려는 AI 보대 댓글로 가득 차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운명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멋진 말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매일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 주 5일 운동을 해도 내일 당장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가정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 좋게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존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할 길은 막막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치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학군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수억 원의 비상금을 모으고 학자금 대출을 갚고 하루 3끼 유기농 식단을 챙기고 꾸준히 운동하고 집을 청소하고 취미를 갖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부양하고 은퇴 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피부 관리와 수면 관리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려면 아마 원자력 발전소급의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지우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과 책임 전가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성폭력 문화입니다. 이 용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성폭력을 좋아하고 지지한다는 뜻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성폭력 문화란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그곳에 갔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의 70%에서 90%가 계획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소수의 의심스러운 사례에만 집중하고 그 의심을 모든 피해자에게 일반화합니다. 꽃뱀에게 당했다는 뉴스 봤어? 억울한 남자들도 많다니까 라는 말이 쉽게 오고 갑니다. 언론은 이러한 왜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전체 뉴스 기사 중 5%만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편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5%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의 편향된 기사가 발행된 지역에서 실제 성범죄 발생률이 더 높았고 법 집행기관의 개입은 더 적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피해자들은 더욱 침묵하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도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코네티컷의 평범한 청년이 젠더 권력의 불균형과 성범죄 통계의 사회문화적 역학을 완벽히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조차 그 모든 것을 마스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정보의 격차를 권력이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건강보험 플랜 문서의 모든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대학 중급 수준의 독해 능력이 있어야만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문서는 당신이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주의 학생 중 61%는 기초적인 읽기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 4명 중 1명은 글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만약 그 부모들이 잘못된 보험을 선택해서 아이가 다니던 병원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 나쁜 부모의 탓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이해하고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즉 AI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AI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처럼 보이기도 혹은 위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인 2명 중 1명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독해 수준을 가진 사회에서 삶은 고통스럽고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전에는 공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면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패스트푸드점 면접을 보기 위해서도 여러 단계의 컴퓨터 채용 심사와 인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AI는 정보를 요약해주고 복잡한 문서를 해석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때때로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합니다. 학교 측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무시했을 때 저는 챗GPT를 통해 과제 요구사항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곤 했습니다. 모호하게 쓰인 교수님의 과제 지시문을 입력하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니 더 구체적인 지침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십 통의 이메일이 쌓인 메일함을 보며 공황 발작을 일으킬 것 같을 때 AI에게 더 친절한 어조로 내용을 요약해줘. 혹시 나에게 화가 난 사람이 있는지 알려줘 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AI는 분명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처럼 기술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이윤 추구 동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산업은 기술 혁신을 이용해 인간 노동자를 더욱 쥐어짭니다. 심리학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보조 도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심리학자들을 이 도구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도구의 개발자는 더 많은 사용자를 원하고 산업 리더들은 더 적은 노동자를 원합니다. 그것이 양측 모두에게 기록적인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윤 추구 동기가 사회 전반에 내재화되면서 AI는 접근성 도구에서 실존적 위협으로 변모합니다. 사람들은 AI를 이용해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의미 없는 콘텐츠를 대량 생산하고 과제는 배움의 기회가 아니라 졸업장이라는 열쇠를 얻기 위해 시간으로 지불하는 공과금처럼 변질됩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보며 요즘 애들은 배움의 가치를 모른다고 혀를 차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 학생은 배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교육 시스템은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가? 더 중요하게는 그 학생이 AI를 통해 거리를 두려는 그 과제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당신의 동급생이 당신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대신 그들이 자신의 교육마저 상품화하도록 배운 사회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신념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에게 그 신념을 심어준 사람들을 비난하십시오. 모든 것은 기업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지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민영화된 모든 공공재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 됩니다. 아무리 정부가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기업이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백억 원의 보너스 패키지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거대 기업으로 합병된 전력회사가 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도 우리는 그들을 투표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저 빚더미에 앉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윤은 소비자에 대한 세금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의 일부는 언론의 복지병이나 방만한 지출 같은 용어를 삽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명시적인 주장 없이도 부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옆을 보며 싸우는 동안 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방식은 우리 내면에 자기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문화는 사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자신을 심리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타인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고 상대방이 그 행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저 역시 폭행을 당하고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몇 달 동안 해리 증상을 겪었고 그 후 몇 년간 그 기억과 싸워야 했습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거의 2년 동안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었으며 그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남성다움의 가치를 활동성에서 찾도록 사회화된 저에게 이것은 또 다른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치심은 현상 유지를 손쉽게 강화하며 특히 미국식 개인주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이 감정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안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팔려나갑니다. 피해자들은 내면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이 수치심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렇게 되새기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마치 실수로부터 배워서 미래에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산적인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때로는 나쁜 일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개인의 행동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짓된 전제하에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보장된 결과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두려움을 견디는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쪽을 택합니다. 플로리다의 한 주유소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주유기를 들이받았고 주유기는 반대편에서 주유하던 세릴이라는 여성이로 쓰러졌습니다. 유출된 휘발유에 불이 붙었고 세릴은 두 어린 자녀가 차 안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의무화한 비상 정지 버튼을 직원이 여러 번 눌렀지만 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주유소에는 주유기 앞에 보호 난간이 전혀 없었고 비상 정지 시스템은 지하의 연료 펌프가 아닌 지상의 디스펜서 전원만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업의 과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의 비난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사고를 낸 운전자 개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실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 규정만 지켰더라면 세릴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시스템의 실패를 보지 못하고 개인의 실수에만 집착할까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한 개인을 나쁜 운전자로 낙인 찍고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으니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안을 얻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기업은 안전 비용을 아끼고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자랑하며 언론은 개인의 비극을 자극적으로 소비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탓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의미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유료비를 내지 못해 감옥에 가면 사회는 그들을 탓할 것입니다. 그들이 읽을 수 없었던 복잡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옆을 보며 싸우도록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교묘한 이야기에 속지 않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현실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거대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진실을 향한 탐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저희의 탐험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기묘한 피로감과 혼란의 근원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은 채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한 유명 보수 논객이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과 토론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제작진을 뒤에 숨긴 채 10대 후반의 학생에게 마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학생의 공허한 외침, 사실은 없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편집된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30이 훌쩍 넘은 가정을 꾸린 성인 남성이 왜 굳이 어린 학생과의 논쟁을 거대한 콘텐츠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학생과 토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몽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아닌 진실을 전파하는 선구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학생을 가르치겠다며 꺼내든 주제는 의아하게도 석유 시추와 천연자원 개발이었습니다. 성정체성이나 사회적 담론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주제가 왜 등장했을까요? 어쩌면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 회사는 과거 화석연료가 우리 삶을 개선하는 10가지 방법과 같은 콘텐츠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계몽의 시간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묘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달에 인간을 보냈던 인류는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해가 갈수록 집단지성이 퇴보하는 듯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세대를 거듭할수록 IQ 점수가 상승하는 플린 효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이 현상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IQ 점수가 점차 하락하는 역플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IQ가 지능의 모든 것을 측정하는 절대적 척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IQ는 본래 100여 년 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명문대 학생들조차 기본적인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들어 이득을 취하는 세력입니다. 왜 수많은 미디어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그토록 암시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스웨덴에서 작년에 149건의 공격이 발생했다. 와 같은 아무런 맥락 없는 한 문장을 툭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장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배후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토론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정작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충분한 정보 없이 혼란에 빠지면 거짓 정보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교실에 숨어 용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비상용 양동이를 비치하자 학교가 스스로를 고양이라고 정체화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양이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있다는 황당한 가짜 뉴스가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총기 규제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지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거대 기업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 대신 교도소로 향하는 현실을 반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은 교묘하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권력을 향해 위를 바라보는 대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즉 옆을 보며 싸우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혼란과 노골적인 가스라이팅 속에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본질을 회피하는 유독한 순환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심지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잠시 쉬고 싶어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냥 게임을 시작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바 에디션을 할 것인가? 베드락 에디션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는 어떨까? 레전드도 새로 나왔다는데. 스토리 모드를 하려면 시즌 1부터 해야 시즌 2를 이해할 수 있을까? 친구와 함께 하려면 렐름 구독이 필요하다. 렐름 플러스를 구독할까? 일반 렐름을 구독할까? 자바 에디션용인가? 베드락 에디션용인가? 머리가 아파옵니다. 차라리 콘솔 게임기로 하는 게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으니 엑스박스가 좋겠군요. 그런데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원, 엑스박스 원 X, 엑스박스 원 S, 엑스박스 시리즈 X, 엑스박스 시리즈 S 중에 무엇을 사야 할까요? 어떤 기기를 사든 게임 패스에 가입해야 하고 클라우드 게이밍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맥을 사야 할지 PC를 사야 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사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저 단순한 게임 한 판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는 또다시 수많은 선택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지쳐서 실수로 잘못된 버전의 게임을 구매했다면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잘못이 됩니다. 돈의 가치도 모르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매했어야지 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검색 엔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절반은 무언가를 팔려는 AI 보대 댓글로 가득 차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운명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멋진 말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매일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 주 5일 운동을 해도 내일 당장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가정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 좋게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존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할 길은 막막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치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학군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수억 원의 비상금을 모으고 학자금 대출을 갚고 하루 세끼 유기농 식단을 챙기고 꾸준히 운동하고 집을 청소하고 취미를 갖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부양하고 은퇴 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피부 관리와 수면 관리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려면 아마 원자력 발전소급의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지우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과 책임 전가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성폭력 문화입니다. 이 용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성폭력을 좋아하고 지지한다는 뜻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성폭력 문화란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그곳에 갔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의 70%에서 90%가 계획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소수의 의심스러운 사례에만 집중하고 그 의심을 모든 피해자에게 일반화합니다. 꽃뱀에게 당했다는 뉴스 봤어? 억울한 남자들도 많다니까 라는 말이 쉽게 오고 갑니다. 언론은 이러한 왜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전체 뉴스 기사 중 5%만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편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5%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의 편향된 기사가 발행된 지역에서 실제 성범죄 발생률이 더 높았고 법 집행기관의 개입은 더 적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피해자들은 더욱 침묵하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도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코네티컷의 평범한 청년이 젠더 권력의 불균형과 성범죄 통계의 사회문화적 역학을 완벽히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조차 그 모든 것을 마스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정보의 격차를 권력이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건강보험 플랜 문서의 모든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대학 중급 수준의 독해 능력이 있어야만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문서는 당신이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주의 학생 중 61%는 기초적인 읽기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 4명 중 1명은 글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만약 그 부모들이 잘못된 보험을 선택해서 아이가 다니던 병원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 나쁜 부모의 탓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이해하고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즉 AI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AI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처럼 보이기도 혹은 위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인 2명 중 1명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독해 수준을 가진 사회에서 삶은 고통스럽고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전에는 공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면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패스트푸드점 면접을 보기 위해서도 여러 단계의 컴퓨터 채용 심사와 인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AI는 정보를 요약해주고 복잡한 문서를 해석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때때로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합니다. 학교 측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무시했을 때 저는 챗GPT를 통해 과제 요구사항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곤 했습니다. 모호하게 쓰인 교수님의 과제 지시문을 입력하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으니 더 구체적인 지침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십 통의 이메일이 쌓인 메일함을 보며 공황 발작을 일으킬 것 같을 때 AI에게 더 친절한 어조로 내용을 요약해줘. 혹시 나에게 화가 난 사람이 있는지 알려줘 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AI는 분명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처럼 기술은 인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이윤 추구 동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산업은 기술 혁신을 이용해 인간 노동자를 더욱 쥐어짭니다. 심리학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보조도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심리학자들을 이 도구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도구의 개발자는 더 많은 사용자를 원하고 산업 리더들은 더 적은 노동자를 원합니다. 그것이 양측 모두에게 기록적인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윤 추구 동기가 사회 전반에 내재화되면서 AI는 접근성 도구에서 실존적 위협으로 변모합니다. 사람들은 AI를 이용해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의미 없는 콘텐츠를 대량 생산하고 과제는 배움의 기회가 아니라 졸업장이라는 열쇠를 얻기 위해 시간으로 지불하는 공과금처럼 변질됩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보며 요즘 애들은 배움의 가치를 모른다고 혀를 차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 학생은 배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교육 시스템은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가? 더 중요하게는 그 학생이 AI를 통해 거리를 두려는 그 과제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당신의 동급생이 당신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대신 그들이 자신의 교육마저 상품화하도록 배운 사회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신념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에게 그 신념을 심어준 사람들을 비난하십시오. 모든 것은 기업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지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민영화된 모든 공공재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 됩니다. 아무리 정부가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기업이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백억 원의 보너스 패키지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거대 기업으로 합병된 전력회사가 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도 우리는 그들을 투표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저 빚더미에 앉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유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의 일부는 언론의 복지병이나 방만한 지출 같은 용어를 삽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명시적인 주장 없이도 부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옆을 보며 싸우는 동안 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방식은 우리 내면에 자기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문화는 사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자신을 심리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타인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고 상대방이 그 행위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저 역시 폭행을 당하고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몇 달 동안 해리 증상을 겪었고 그 후 몇 년간 그 기억과 싸워야 했습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거의 2년 동안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었으며 그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남성다움의 가치를 활동성에서 찾도록 사회화된 저에게 이것은 또 다른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치심은 현상 유지를 손쉽게 강화하며 특히 미국식 개인주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이 감정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안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팔려나갑니다. 피해자들은 내면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이 수치심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렇게 되새기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마치 실수로부터 배워서 미래에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산적인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때로는 나쁜 일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개인의 행동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짓된 전제하에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보장된 결과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지저분하고 예측 불가능한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두려움을 견디는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특정 개인을 비난하는 쪽을 택합니다. 플로리다의 한 주유소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주유기를 들이받았고 주유기는 반대편에서 주유하던 세릴이라는 여성 이로 쓰러졌습니다. 유출된 휘발유에 불이 붙었고 세릴은 두 어린 자녀가 차 안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의무화한 비상 정지 버튼을 직원이 여러 번 눌렀지만 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주유소에는 주유기 앞에 보호 난간이 전혀 없었고 비상 정지 시스템은 지하의 연료 펌프가 아닌 지상의 디스펜서 전원만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업의 과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의 비난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사고를 낸 운전자 개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실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 규정만 지켰더라면 세릴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시스템의 실패를 보지 못하고 개인의 실수에만 집착할까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한 개인을 나쁜 운전자로 낙인 찍고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으니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안을 얻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기업은 안전 비용을 아끼고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자랑하며 언론은 개인의 비극을 자극적으로 소비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탓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의미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유료비를 내지 못해 감옥에 가면 사회는 그들을 탓할 것입니다. 그들이 읽을 수 없었던 복잡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옆을 보며 싸우도록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교묘한 이야기에 속지 않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현실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거대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진실을 향한 탐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저희의 탐험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기묘한 피로감과 혼란의 근원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은 채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한 유명 보수 논객이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과 토론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제작진을 뒤에 숨긴 채 10대 후반의 학생에게 마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학생의 공허한 외침, 사실은 없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편집된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30이 훌쩍 넘은 가정을 꾸린 성인 남성이 왜 굳이 어린 학생과의 논쟁을 거대한 콘텐츠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학생과 토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몽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아닌 진실을 전파하는 선구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학생을 가르치겠다며 꺼내든 주제는 의아하게도 석유 시추와 천연자원 개발이었습니다. 성정체성이나 사회적 담론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주제가 왜 등장했을까요? 어쩌면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 회사는 과거 화석연료가 우리 삶을 개선하는 10가지 방법과 같은 콘텐츠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계몽의 시간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묘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달에 인간을 보냈던 인류는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해가 갈수록 집단지성이 퇴보하는 듯한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세대를 거듭할수록 IQ 점수가 상승하는 플린 효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이 현상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IQ 점수가 점차 하락하는 역플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IQ가 지능의 모든 것을 측정하는 절대적 척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IQ는 본래 100여 년 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명문대 학생들조차 기본적인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들어 이득을 취하는 세력입니다. 왜 수많은 미디어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그토록 암시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스웨덴에서 작년에 149건의 공격이 발생했다. 와 같은 아무런 맥락 없는 한 문장을 툭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장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배후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토론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정작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충분한 정보 없이 혼란에 빠지면 거짓 정보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퍼져나갑니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교실에 숨어 용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비상용 양동이를 비치하자 학교가 스스로를 고양이라고 정체화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양이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있다는 황당한 가짜 뉴스가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총기 규제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지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거대 기업들은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 대신 교도소로 향하는 현실을 반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은 교묘하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권력을 향해 위를 바라보는 대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즉 옆을 보며 싸우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혼란과 노골적인 가스라이팅 속에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본질을 회피하는 유독한 순환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심지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잠시 쉬고 싶어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냥 게임을 시작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바 에디션을 할 것인가, 베드락 에디션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는 어떨까? 레전드도 새로 나왔다는데, 스토리 모드를 하려면 시즌 1부터 해야 시즌 2를 이해할 수 있을까? 친구와 함께 하려면 렐름 구독이 필요하다. 렐름 플러스를 구독할까? 일반 렐름을 구독할까? 자바 에디션용인가? 베드락 에디션용인가? 머리가 아파옵니다. 차라리 콘솔 게임기로 하는 게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으니 엑스박스가 좋겠군요. 그런데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원, 엑스박스 원 X, 엑스박스 원 S, 엑스박스 시리즈 X, 엑스박스 시리즈 S 중에 무엇을 사야 할까요? 어떤 기기를 사든 게임 패스에 가입해야 하고 클라우드 게이밍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맥을 사야 할지 PC를 사야 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사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저 단순한 게임 한 판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는 또다시 수많은 선택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지쳐서 실수로 잘못된 버전의 게임을 구매했다면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잘못이 됩니다. 돈의 가치도 모르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매했어야지 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검색 엔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절반은 무언가를 팔려는 AI 보대 댓글로 가득 차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운명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멋진 말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매일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 주 5일 운동을 해도 내일 당장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가정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 좋게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존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할 길은 막막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치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학군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수억 원의 비상금을 모으고 학자금 대출을 갚고 하루 세끼 유기농 식단을 챙기고 꾸준히 운동하고 집을 청소하고 취미를 갖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부양하고 은퇴 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피부 관리와 수면 관리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려면 아마 원자력 발전소급의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지우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과 책임 전가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성폭력 문화입니다. 이 용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성폭력을 좋아하고 지지한다는 뜻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성폭력 문화란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그곳에 갔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의 70%에서 90%가 계획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소수의 의심스러운 사례에만 집중하고 그 의심을 모든 피해자에게 일반화합니다. 꽃뱀에게 당했다는 뉴스 봤어?